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은 화학원 단원 소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소개가 좀 길긴 한데 이제 설명할 게 너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이거는 약간 복습이나 예습용으로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각각에서 어떤 개념들이 좀 나오는구나, 혹은 여러분이 이걸 이제 영상을 보면서 이 개념은 내가 좀 약한 것 같아, 이런 이제 점검용으로 좀 썼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화학원의 마지막 단원, 네 번째 단원이죠. 4단원입니다. 제목이 어떻게 되나요? 4단원의 제목은 역동적인 화학 반응이죠. 우리가 이제 화학이 이제 물질의 구조와 성질, 그 다음에 이제 변화 측면이죠. 드디어 이제 변화를 보는 겁니다. 화학이라는 과목을 이제 좋아하는 이제 학생들의 경우에 이게 정말 신기하잖아요. 어떤 게 뭐 불꽃놀이도 그렇고, 뭐 하다못해 뭐 뭔가 불만 태워도, 그럼 혹시 캠핑 가보셨어요? 캠핑 가서 장작불 태우면 참 밤에 깜깜한데 그 불빛이 참 묘하죠. 그런 이제 화학 반응, 화학에서는 연소 반응이라고 부를 텐데, 그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 거고, 그 안에 또 어떤 원리가 있느냐를 살펴보는 게 화학원의 이제 마지막 단원인데, 이 파트는 이제 화학 2에 또 많이 연결이 됩니다. 많이 이제 겹쳐지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제 화학 1, 2라는 과목이 원래 처음부터 있었던 과목은 아니잖아요. 그거를 이제 고등학교 수준상 이제 편의상 갈라놓은 거기 때문에, 실제로 관련성이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대학을 가시면 이제 보통 이제 일반화학이라고 많이 배웁니다. 1학년 때 특히 이공계열, 선생님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절반은 넘을 것 같고요. 한 7, 80%, 심지어 내가 화학이 전공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대학에서 이걸 기본 과목으로 두고 있어요. 화학적으로 바라보는 시각, 이거는 매우 과학하는데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 이 역동적인 화학 반응에 대해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첫 번째로는 요게 있죠. 가역 반응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학습하지 않았다면 이게 반응이 과연 어떻게 일어날 건가? 이제 가역 반응이 있다는 얘기는 또 반대로 비가역 반응이라는 게 있죠. 우리가 주변에서 바라보면 대부분의 반응은 아마 가역 반응처럼 안 보이고 비가역 반응으로 보일 거죠. 만약에 이 분필을 CaCO4입니다. 염산하고 반응시켰다고 칩시다. 염산 안에 얘를 담그면 어떻게 돼요? 부글부글 끓어요. 그럼 뭐가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뭐가 나오느냐? 여기 숨어있는 거 보여요? 탄산 칼슘 안에 숨어있는 이산화탄소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성분들은 그 이제 용액 안에 담겨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여기 산소가 또 남나요? 산소와 여기 수소가 있죠? 그래서 물도 만들어져요, 실제로. 물도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 걸 보니까 여기 칼슘 이온이 남아있고 염화 이온 남아있죠? 그래서 CaCl2, 염화 칼슘. 다음 상태 한번 써봅시다. 이거 불필은 고체죠? 그 다음에 염산은 염화수소의 수용액이에요. Aqueous solution. solid. 그 다음 기체 뭐 나와요? 가스. 그 다음 물 자체는 우리가 liquid, 액체죠? 그 다음 얘는 수용액 형태니까 Aqueous solution. 이 반응식 하나만 해도 상태가 다 나타나네, 우리가 배웠던 상태가. 이럴 때 뽀글뽀글 나왔던 이 기체가 과연 다시 돌아올 것이냐? 우리가 볼 때 안 돌아오겠죠? 그런데 실제로는 이런 비가역 반응보다 화학 반응은 대부분이 가역 반응입니다. 가역 반응. 그럼 가역이 뭐냐를 알아야 돼. 가역이. 이제부터는 화살표도 좀 달라져요. 우리가 보통 비가역 반응은 일방적인 화살표 많이 쓰죠. 근데 이게 가역 반응이 되면 화살표를 양쪽으로 써요. 자, 그게 무슨 말일까요? 반응물과 생성물이 있을 때
반응물에서 생성물로 변화되는 이 변화가 있는데 거꾸로 이 생성물이 반응물로 돌아오는 변화가 있다는 거죠. 이걸 편의상 구분하기 위해서 이쪽 반응을 위에 반응을 우리가 정반응이라고 합니다. 이쪽 반응을 우리가 역반응이라고 해요. 뭐 좀 더 갑시다. 이걸 좀 더 설명하면 얘는 forward, 앞으로 가는 리액션이라고 하고, forward 리액션이라고 하고, 얘는 돌아오는 거죠. 얘는 reverse 리액션이라고 해요. 자, 근데 이걸 입장을 바꿔봐요. 얘 둘을 바꿔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 생성물이 또 반응물이 되는 거예요. 그럼 다시 설명해 볼게요. 비가역 반응이 아니라 이 가역 반응의 관점에서 보면 반응물이 생성물로 되는 변화가 한 가지고 이 생성물이 또 다른 반응물이 되고 다시 원래의 반응물이 또 다른 생성물 이 두 가지 반응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가역 반응이라고 불러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역반응이 가능해졌다는 얘기야. 가능하다. 그래서 이 가역 반응은 우리가 리버스가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여기 가능한 리액션인데 여기에 이제 이 리버서블 부정어로 이걸 써주면 비가역 반응이 되는 거죠. 이렇게 설명하는 게 이제 가역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학을 더 배운다는 건 뭐냐면 어떻게 보면 세상의 진실을 자연의 진실을 더 한 발짝 더 다가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물을 한번 놔볼까요? 물을 컵을 이렇게 놓으면 시간이 지나면 물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그대로 있지 않지? 수면의 높이가 점점 낮아지면서 나중에 다 사라질 수도 있잖아요. 자, 이게 잘 봅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기 표면에 있던 물 분자들은 이 중에 에너지가 높은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 아이들은 이렇게 자유롭게 나가요. 그냥 증발을 한다고요. 자, 이렇게 되면 표시해볼까? 액체인 물이 뭐로 바뀝니까? 기체인 수증기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이거 뭐예요? 그냥 화학 반응, 일반적인 반응이죠. 그럼 비가역 반응 이렇게 써주면 그러나 이 중에 그러면 수증기를 녹이는 이제 기체 분자들이 물 분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아이들이 다시 거꾸로 돌아올 것이냐 이거야. 표면에 있는 분자들이 잡힌다는 거예요.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요? 실제는 일어난다는 거야. 자, 이게 뭐냐면 우리가 그냥 여기도 놓으면 이게 열려 있는 상태야. 이거를 이제 좀 어려운 말로는 열린 개라고 하는데 오픈 시스템. 그런데 얘를 똑같이 컵을 놨는데 물컵을 넣는데 여기에 이렇게 덮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밀폐를 시켜버려요. 닫혔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닫힌 개라고 불러요. 클로즈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추가 설명을 하고 있어요. 뭐 이용까지는 솔직히 몰라도 됩니다. 자, 그럼 뭐 어떻게 돼요? 여기서 증발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실제로 열린 개에서 우리 보통 이 상황에서는 이 수면 높이가 계속 낮아지다가 다 사라져버려요. 물이. 그치? 비가역 반응처럼 보여요. 실제로. 그런데 이걸 닫아버리면 처음에는 증발이 많은데 여기 그러면 증기들이 쌓이죠. 수증기라고 하죠. 수증기. 물이 증발한 증기. 여기서 좀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가스하고 우리 증기는 베이퍼라고 부르는데 약간 뭔 차이가 있냐? 만약에 어떤 용기 안에 헬륨만 들어있으면 이거는 헬륨 기체라고 보통 부르죠. 그 다음에 또 어떤 통에 만약에 진짜 수증기만 있으면 이거는 그냥 물 기체라고 해도 돼요. 근데 이 경우를 잘 보시면 액체와 기체가 같이 있죠. 즉 액체가 증발한 기체가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이제 구분을 위해서 증기라는 말을 씁니다. 그렇게 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 이게 수면의 높이가 계속 낮아지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요 이게 더 이상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마치 반응이 멈춰진 것처럼 보여. 근데 알고 봤더니 그거는 뭐냐면 이렇게 정반응과 역반응에 뭐가 속도가 같다. 속도가 일정하다. 우리 건물에 갔는데 에스컬레이터가 있다고 치고요. 엘리베이터 좋아요. 여기에 100명이 있었고요. 여기 100명이 있는데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 때 여기 10명이 올라가고 여기 동시에 그때 10명이 내려오면
변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결과를 볼 때는 여기에 10명이 하고 다시 10명이 내려왔으니까 100명은 그대로잖아요. 그러니까 겉보기로는 그대로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여기서 이제 좀 구분할 게 있어요. 바로 평형이라는 개념을 이제 구분합니다. 평형이 크게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정적 평형과 동적 평형. 자, 평형은 이퀄리브리움입니다. 정적 평형은 스테이틱, 멈춰있다는 뜻이야. 스테이틱 하면 우리가 스테이셔너리, 스테이션, 기차역이요, 기차역. 기차가 움직여요, 역이 움직여요. 기차역은 가만히 있죠. 멈춰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정지해 있어. 정지한 평형이고, 동적은 여러분 다이내믹, 이거 들어봤죠? 다이내믹하게. 다이내믹 이퀄리브리움인데, 이런 평형은 변화가 일어나는데, 겉보기로는 멈춰있는 평형이잖아요. 그래서, 이 정적 평형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게 이제 물리의 평형이야. 그래서 여러분, 넷폴스 아세요? 넷폴스? 우리말로 하면 알짜임. 우리 책상에다가 물건을 올려놓으면 가만히 있잖아요. 아래로 당겨지는 중력과 그 다음 이 책상이 얘를 받치는 힘. 선생님은 정확하게 개념 잘 모르겠지만 이걸 우리가 수직항력이라고 부를 거야. 이 힘이 같거든요. 어느 한쪽이 더 셌다면 얘가 뭔가 변화가 일어나야 돼. 만약에 다른 힘이 더 세면 책상이 무너졌을 수도 있고 그렇죠? 오히려 버티는 힘이 더 세면 또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멈춰있는 거 이걸 이제 정적 평형이라고 부르고 근데 화학에서 평형은 그게 아니야. 그러니까 실제 변화가 없는 거예요. 정적 평형은. 그게 아니라 화학에서는 실제 변화가 일어났는데 뭐가 없는 거예요? 알짜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학에서 다루는 이 변화는 알짜 변화가 없는 그런 평형이 더 많습니다. 실제로. 요 정도 설명하면 될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설명했는데? 근데 이게 나중에 이제 화학 투로 가면 이게 결국에는 이제 가역 반응은 이제 동적 평형을 이룰 것이고 이 동적 평형을 이루는 상태를 우리가 이제 정량이라면 약간 이제 계산적인 요소죠. 이걸로 이제 화학 투에서 이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 그게 바로 평형상수라는 거예요. 라지 K를 우리가 씁니다. 나중에 이제 화학투에서는 평형상수까지 간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다음으로, 오케이. 이제 물 같은 경우가 우리 순수한 물도 자동이온하죠? H2하고 H2끼리도 뭐를 주고받아? 여기서 얘가 이제 수소이온을 주죠? 수소이온을 얘한테 주면 안 되는데, 산소한테 줘야 되는데, 왜 산소한테 줄까요? 실제로 이 산소한테 비공유전화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비공유전화성 때문에 수소가 이리로 넘어갑니다. 수소 이온이죠, 정확하게. 그러면 여기가 H3O 플러스 하이드로늄 이온과 OH 마이너스 하이드록사이드 이온, 수산화이온이 존재하죠. 이게 자동 이온화잖아요. 그래 이게 많이 일어날 것이냐, 조금 일어날 것이냐. 우리가 이온이 있다는 얘기는 전기 전도성이 생긴다는 얘기인데, 물론 전기가 미세하게 흐르죠. 그렇지만 이제 순수한 물은 전기가 거의 안 통한다고 여러분 배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잘 안 통해. 그러니까 저항이 아주 큽니다. 이제 물리학에서 말하는 저항이 아주 크죠. 그 상태라도 이온은 존재하더라. 그게 이제 여러분 이제 이거 역시도 여기 보면 평형을 이루고 있네요. 그러니까 가역 반응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때 얘네들의 농도에 대해서 어떤 일정한 상수값이 존재한다. 그래 이제 그게 물의 자도이온화 상수죠. 그래서 KW, K라는 건 평형상수의 의미고 실제로 화학투에서 평형상수를 설명하는데 이거는 화학원에서 미리 나와요. W는 워터입니다. 물에 대한 거고요. 여러분 혹시 이 정의는 배웠을 수 있죠? 여기 있는 수소이온 혹은 하이드로늄 이온과 수산화이온의 농도의 곱 이게 얼마나 나오더라? 10의 마이너스 14성 나오죠. 근데 이거 외우면 안 돼요. 어디? 25도씨에서 우리가 보통 상황은 25도씨 놓기 때문에
그때만큼은 요값을 가지고 그 다음 물은 순산물은 중성물을 보잖아. 그런 얘기는 요 값이 서로 같아야 돼. 어느 한쪽이 많으면 산성과 역이성이 나타날 테니까. 그럼 같을 때 얘 하나의 농도가 얼마입니까? 10의 마이너스 7승 몰 농도가 되죠? 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 유명한 뭐가 정의됩니까? 바로 pH가 정의되는 거죠. 자, pH라는 거는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만 이거는 뭡니까? 그냥 상용로그예요. 상용로그. 상용로그고 거기에 음의 값을 취한 거야. 그러니까 원래는 수소이온 농도죠. 수소이온 농도. 농도 지수인데 이 P라는 이 소문자입니다. 이거 소문자예요. 이 H는 수소예요. 대문자. 이 P라는 게 결국에 마이너스 상용로그라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대학 이후에는 많이 씁니다. 이거.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어요. 뭐 pKa, pKb 이런 거 씁니다. 그러면 고민하지 말고 KA랑 KB랑 값이 있는데 거기다가 음의 상용로그 값을 취해라 이런 뜻이야. 왜 상용로그 값을 취할까요? 그거는 우리가 어떤 값이 매우 크거나 작을 때는 그러니까 즉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우리의 스케일을 벗어나는 거죠. 너무 크거나 작은 세계. 이거를 우리가 다룰 수 있는 범위로 땡겨주는 게 바로 로그예요. 로그. 그래서 만들어진 거고 그 다음 여기 보면 농도가 보시면 10의 7승, 7승, 14승 지금 벌써 보세요. 음의 지수 값이 엄청나게 지금 작은 값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마이너스 붙이면 양의 값이 되잖아요. 우리가 더 편하게 다룰 수 있다. 그래서 얘 정의가 어떻게 된다? pH는 마이너스 로그 위치 상용로그 요게 줄이면 P가 되는 거예요. 스몰 P. 여기에 수소이온의 농도 H3O 플러스라고 써도 되고 H 플러스로 써도 되죠. 여기에 넣었더니 만약에 10의 7승 몰 농도라면 값을 넣어주면 얼마나 됩니까? 그게 바로 7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중성이 7이라고 우리가 pH가 7이라고 했던 이유는 그냥 이걸 그냥 정하자가 아니라 실제 아이의 농도를 계산해 봤더니 10의 7승이 나왔던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 보자. 10의 6승일 수도 있지 않냐? 수소이온이. 그 다음 10의 뭐 8승일 수도 있지 않냐? 가능하죠. 가능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평형 상수의 진짜 의미는 뭐냐? 얘가 10의 6승이면 얘는 얼마가 될 것이냐? 왜? 곱은 항상 일정하기 때문에. 여기 상수라고 했잖아. 상수. 상수값은 원래 일정하잖아. 그러면 여기 10의 8승이 되죠. 그래서 서로 얼마큼의 관계인지 설명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얘가 이거 좀 지울게요. 그러면 여기가 수소이온의 농도면 그 다음에 여기는 수산화이온의 농도라고 하면 우리가 25도씩에서 여기가 바로 10의 8승몰 농도 여기가 10의 6승몰 농도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식이 주어진다고 하면 그러면 여기 누가 커요? 여기 음의 지수 조심하세요. 음의 지수가 음일 때는 더 작은 아이가 값이 더 작은 아이가 설명 어렵네. 얘가 더 크고 얘가 더 큰 거죠. 그때 이걸 매번 지수로 우리가 쓰려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때 기준을 누구로 잡아? 수산화이온을 기준으로 잡으면 그게 바로 pOH가 되는 겁니다. 얘를 기준으로 잡으면 이제 pH가 될 것이고요. 그럼 얘 pH 얼마 나와요? 얘가. 그래서 pH 6이 나오는 거죠. 얘는 pH 8. 여러분 알다시피 7이 중성일 때 6이면 7보다 작네. 그 의미를 외울 게 아니라 그러면 10-6 이 지수값이 음의 값인데 조금 커진 거죠. 높아진 거예요. 실제로. 그러면 더 많아졌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수소이온이 좀 더 많아진 거야. 누구보다? 수산화이온보다. 근데 그 B는 몇 배예요? 100배 많은 거예요. 이 pH가 한 칸 움직이는 거지만 실제로 보시면 이 변화는 매우 큽니다. 그 다음 pH 8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거꾸로 얘가 100분의 1밖에 안 돼요. 수산화이온 하나 있을 때 수소이온 하나 있을 때 수산화이온은 100개가 있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이제 pH라는 개념을 이제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화학2로 넘어가면 여기가 바로 이제 산과 염기의 이온화 상수라는 걸 배워요. 화학 1에서는 거기까지는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는 KA와 KB. 자, KA 할 때는 A는 애시드, B는 베이스, 산, 염기. 그래서 이제 우리가 화학 1에서는 중화 반응 배우죠.
애시드와 베이스. 중화 반응이 뭡니까? 산과 염기가 반응해서 물과 염과 그다음 열도 발생하죠. 이걸 이제 중화열이라고 하죠. 그래서 중화 반응의 실제 의미는 중화 반응하니까 중국 요리 생각나는데 미안합니다. 그게 아니라 중화라는 거는 산도 염기도 아닌 성질이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서로 만나면 얘는 상극이야. 서로 성질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타나는 물질이 뭐예요? 물입니다. 그 다음 염이라는 거는 여러분 어디서 하지 말고 이온결합 물질을 생각합니다. 이온결합 물질. 이온결합 물질이면 양이온과 음이온이 있는 거고, 그러면 보통 산은 어떻게 표시해요? HA 이렇게 표시하죠? 즉 수소이온과 음이온으로 나눠질 수 있는 아이야. 그 다음 염기는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그러니까 수산화이온으로 나눠질 수 있는 아이죠. 이 중에 이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은 물이 될 것이고, 남은 A-B 플러스는 BA라는 염을 만드는데 물에 녹으면 그냥 물의 이온으로 그러니까 B 플러스 A 마이너스 B 쓸 거고, 안 녹는 아이들, 앙금 같은 경우는 얘네가 이제 서로끼리 결합해서 이제 고체 형태로 있겠죠. 이런 거죠. 근데 결국에 이제 중화 반응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 이 산과 염기, 이걸 이제 애시드라고 부르고, 얘를 베이스라고 부릅니다. 애시드와 베이스의 치열한 결투예요. 그런데 같이 죽어야 돼. 좀 표현이 그렇다. 얘가 반응해서 소모가 되면 얘도 그만큼 소모가 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더 많으면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중화하는 건 솔직히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설명하면 이제 산염기까지 이제 설명이 될 것 같고요. 이제 중화적 정도 배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중화 반응을 이제 하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 여기 중간을 좀 지울게요. 목적이 뭐냐 이거죠. 이걸 왜 배워야 되냐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화학자들이 하는 일 중에 unknown 모르는 것을 뭐로 바꿔? known. 이거 매우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잠시만요. 선생님 마셨어요. 이거 마셨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얘가 뭔지 아니까 먹었죠. 모르면 함부로 드시면 안 돼요. 그게 우리가 또 화학을 배우는 이유야. 그럴 때 알아내는 거예요. 그때 예를 들어서 뭐 대표적인 산이 누구예요? HCl이죠? 얘 성질 아니까 산 같아. 그 다음 거기에 대표적인 염기 수산나트륨이죠? 얘를 반응시켜 보는 겁니다. 그럴 때 물과 NaCl. 이거 딱 보면 뭡니까 이거? 강산인 염산과 강염기인 수산화나트륨이 만나면 결국 뭐예요? 소금물 되는 거예요. 소금물. 소금물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건 조심해야 됩니다. 완벽하게 중화가 돼야 소금물이지, 소금물 외에 이 산과 염기 중에 조금이라도 많으면 남는 거예요. 자, 여기서 unknown의 의미는 물질 자체를 모를 수도 있지만 우리가 또 뭘 모를 수 있냐? 물질의 농도를 모를 수도 있는 거예요. 농도를. 예를 들어서 내가 염산을 어디서 구해왔는데 염산의 농도가 뭐 라벨이 없어요. 그러면 안 되겠지만 원래는 어떤 용액을 만들었는데 그 농도를 모르는 거야. 얼마인지 모른다. 물 농도를. 그럴 때 이거 어떻게 구할 거냐? 얘를 통해서 구하면 돼. 아는 거로. 예를 들어서 얘가 1몰 농도라고 합시다. 얘가 예를 들어서 10ml가 있는데 농도는 몰라요. 얘를 넣어서 완벽하게 중화를 시켜보는 거야. 그래서 이 모르는 농도 얘를 걸 이제 알아내는 것. 그걸 이제 우리가 중화 적정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공식이 나올 텐데, 선생님 개인적으로 공식 안 좋아하지만 이제 하다 보면 당연히 나오죠. NMV는 N-M-V-. N 같은 경우 가수인데 얘는 수소이온 하나씩 나오고 얘는 수산화이온 하나씩 나오니까 가수가 1이죠. 그럼 뭐야? 농도와 부피를 곱하면 농도 부피 곱하면 같다. 보통 이렇게 여러분 많이 아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로는 이 MV가 뭘 의미하는지 이해해야 돼요. 이거는 뭐예요? MV는 이건 산의 양이에요. 산의 양. 몰. M-V-는 염기의 양이야. 몰.
그런데 거기에 가수 얘를 붙이는 그 순간 NMV가 되면 요 의미는 좀 알아두면 되겠어요. 어차피 중화 반응은 누가 반응하는 거다? 수소이온과 수산이온이 반응하니까 이게 바로 H 플러스의 양이 됩니다. 단위는 몰이에요. 여기서만큼은 농도가 아니라 몰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식을 외울 것이 아니라 이 의미를 이해하면 돼. 완벽하게 중화가 되면 수소이온과 수산이온의 양이 같다. 그러니까 벽에 의해서 여기가 뭐 오히려 얘 10ml밖에 안 되는데 얘 중화하는데 20ml 쓰였다. 더 많이 쓰였네. 그러니까 거꾸로 얘의 농도를 이제 추적하면 얘보다는 농도가 더 진해야 되네. 몇 배가 진할까요? 부피가 2배 들었으니까 얘는 2배만큼 더 진해야 된다. 그래서 정답은 이몰 농도다. 이렇게 농도를 알아내는 거죠. 그런 게 우리가 적정이라고 그래요. 적정. 화학하는 이제 화학자들한테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하다못해 중금속 이 폐수 속에 얼마나 들어있느냐 그것도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또 적정이에요. 그때는 이제 앙금 생성 반응을 이용해서 얼마큼 생겼는지도 알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방법. 약간은 이제 전통적인 방법이죠. 요즘은 기기가 워낙 좋아서 분석할 수 있는 기기에 넣으면 다 데이터가 나오지만 이런 아이디어는 옛날 이제 화학자들이 했던 그 아이디어를 우리가 계속 학습하는 겁니다. 자, 역동적 화학 반응 이제 마지막 내용으로 가볼까요? 마지막이 아니네. 또 있네. 그 다음에 뭡니까 이제? 산화하는 반응이죠. 이 산화하는 반응은 평형 파트를 좀 정리해 볼게요. 여기 좀 설명하다 말았네. 여기 좀 해보자. 아이고 그러니까 중화 반응에서 조심할 건 여러분 산염기를 좀 오해하는데 뭐 그냥 이런 산과 이런 염기 아무거나 막 반응시켜도 되는 줄 아는데 이 각각은 매우 위험한 아이들이에요. 특히 수산화트륨 같은 경우는 양잿물로 불려요. 이게 서양에서 온 잿물이라고. 잿물은 단백질과 지방을 녹이는 성질이 있어요. 결국 우리 피부 같은 것도 녹이는 거야. 그러니까 비누가 세척하는 원리가 때랑 이런 기름때를 녹여내는 거거든요. 이 사람 죽을 수 있어요. 위험합니다. 산도 위험하죠. 특히 이제 이건 염산도 위험하지만 또 황산 같은 거 엄청 위험합니다. 닿게 되면 바로 화상을 입거든요. 엄청 따갑고요. 겪어봐서 그래요. 일부러 겪지 마세요. 이것도 결국 뭐냐면 결국에는 선생님 볼 때 이거야. 포이즌이야, 포이즌. 독극물입니다. 그러니까 염산과 수산화트륨이라는 이 독극물이 만난 거예요. 먹으면 진짜 안 되는 물질이에요, 얘네들은. 물론 위에서는 염산이 분비가 돼요. 그건 내부에서 나오는 거니까 괜찮아. 우리가 외부에서 넣어주면 안 돼. 그런데 이 아이들 먹으면 안 되는 이 두 물질이 만나니까 어떤 변화가 일어나? 서로의 성질을 죽여버리면서 이제 물이 나와요. 우리 물 없으면 못 살잖아요. 그 다음 소금이 만들어지네. 소금도 우리가 없으면 안 돼요. 생명활동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에는 먹으면 죽는 물질이 만나서 안 먹으면 죽는 물질, 우리가 꼭 필요한 물질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렇다고 오해하지 말게. 우리가 소금이 필요하다고 해서 굳이 이거를 정확하게 반응시켜 살 이유는 없어요. 이유는 뭐야? 이게 훨씬 비싸거든요. 이거 가지고 쓰는 거는 돈 낭비예요. 그러니까 투자 금액 대비 얻어내는 게 산출이 더 적은 거야. 이런 거는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화학적으로는 의미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다른 얘기를 또 해보면 이번에는 산화하는 반응이죠. 자, 산화는 이게 두 가지잖아. 그러면 이제 산화는 산소와 화학 반응이 있다는 뜻이야. 산소는 악시전. 그래서 이름이 악시데이션입니다. 산소와 화학 반응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 환원은 원래대로 돌아왔다. 그러니까 어떤 물질이 산소가 어떤 물질에 산소가 붙었어. 그럼 이 물질은 산소와 반응한 거니까 산화된 거예요. 근데 그 산화된 것이 다시 산소가 떨어져 나가. 원래대로 돌아왔잖아. 그래서 환원이라고 하는 건데, 근데 이 정의가 안타까운 건 뭐냐면 범위가 좁다. 왜? 꼭 산소가 필요해야 되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 세상에 산소가 없는 반응도 많으니까 이건 좀 한계가 있어.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뭐로 설명하냐? 전자로 설명하죠. 전자를 잃는 반응과 얻는 반응으로 설명해보자라는 거죠. 여러분이 요거랑 또 많이 헷갈리는 게 중화 반응하고 많이 헷갈려요. 중화 반응은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의 반응입니다. 산염계 반응이에요. 비슷하지만 달라요. 여러분 헷갈리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이걸 굳이 우리 화학자들이 나눴다는 얘기는 얘네들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지
같으면 하나 이름으로 했었겠죠. 그게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전자를 잃는 얻는 으로 하면 원래 이 산소 같은 경우는 주기표상에서 원자의 성질을 봤을 때 전기음 농도가 넘버 2예요. 넘버 2. 누가 1등이에요? 플로린이에요. 플로린. 플로린만 만나지 않는다면 어떤 물질이든 산소하고 만나게 되면 전자를 뺏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산화의 정의가 이제 확장되면 전자를 잃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 리덕션은 거꾸로 산소가 떠져 나가면 가지고 있던 전자를 산소가 주고 가는 거기 때문에 전자를 얻는 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웬만한 이제 산화하는 반응 정리가 다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화학2로 가면 이 개념이 뭘로 넘어가느냐? 이제 화학전지로 갑니다. 화학전지. 화학전지의 원리는 여러분 맨날 쓰고 있는 핸드폰 배터리, 그게 화학전지고요. 그 다음에 또 어디선가 들어봤어요? 우리 전기분해 들어봤죠? 전기분해. 이 두 가지는 결국에는 화학, 산화하는 반응을 이용한 것이다. 그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뭐 자세하게 하면 끝도 없으니까. 그래서 역동적인 화학 반응의 첫 번째 가역 반응, 이건 이제 동적평을 이룬다. 밀폐되거나 어떤 조건이 만들어지면 계속 이제 반응이 진행되면 동적평에 도전하고, 두 번째는 중화 반응에 대한 얘기, pH 정의. 세 번째 산화하는 반응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열. 우리가 이제 열화학이라고 부르는데 바로 뭘까요? 흡열 반응과 발열 반응. 발열 반응과 흡열 반응이죠. 이거는 여러분이 제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찜질팩을 예를 들었어요. 찜질팩. 그러니까 살다 보면 다치잖아요. 운동하다가 해서 다리가 뼈요. 거기가 붓거든요. 그럼 이제 바로 병원 가야 되겠지만 응급처치를 어떻게 해야 돼? 거기에 냉찜질을 하죠. 냉찜질. 차가운 거로 찜질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며칠 이제 치료받고 물리치료 받을 때는 온찜질을 하죠. 이 냉과 온, 이게 무슨 뜻이에요? 차갑고 뜨거운 그런 뜻이잖아. 이게 그 안에 있는 물질들의 화학 반응을 이용한 거죠, 결국에. 그러면 발열 반응이라는 건 뭐야? 열을 발산한다. 열을 내놓는다. 그러니까 뜨겁다는 거죠. 그 다음 이거는 열을 오히려 흡수하더라. 그러니까 이거는 온도를 높이는 반응이고, 얘는 온도를 낮추는 반응입니다. 실제 대부분의 화학 반응은 발열 반응이에요. 발열 반응은 계속 이제 에너지를 방출하기 때문에 그 물질 자체의 에너지가 계속 낮아져요. 자기까지 걸 다 내놓으니까. 자연은 욕심이 없어. 에너지 낮추면 더 안정해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더 많은데 흡열 반응은 별로 없어요. 많지도 않아. 상대적으로. 그런데 흡열 반응은 또 문제가 뭐냐면 자기 에너지 높이려면 주변에서 계속 에너지를 끌어들여야 되니까 주변의 에너지가 충분해야 되거든요. 그 주변을 짝짝 에너지를 빨아들이니까 주변의 온도는 계속 떨어져요. 반응하기 점점 어려워지는 거죠. 근데 아무튼 그런 원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렇게 되고요. 이제 요게 화학2로 가면 이제는 어떤 개념으로 건너가느냐? 반응 엔탈피라는 개념이 있어요. 반응 엔탈피. 뭐 반응도 어려우면 엔탈피라는 거. 이제 기호가 이제 H라고 씁니다. H 그리고 델타를 이제 쓸 건데 변화량. 이 H가 어려운데 여러분 그냥 근사 개념으로 에너지로 보시면 돼요. 에너지. 요거를 실제로 얼만큼 에너지를 방출했고 흡수했는지를 이제 설명하는 그렇게. 지금 이제 화학원의 마지막 단원을 설명하는데 사단을 설명하는데 이 부분이 화학2하고 관련이 매우 깊긴 해요. 뭐 화학2 내용을 지금 소개하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관련이 있구나. 그리고 어떻게 보면 화학이 전체 영역을 여기 파트는 1에서 가르치자, 여기 파트는 2에서 가르치자 이렇게 되는 거고 또 그 부분이 또 겹치는 영역이 있고 그래서 여러분이 좀 전반적인 안내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